안녕하세요. 매력적인 언어의 기술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그 언어 기술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것은 어휘력입니다. 언어를 잘 쓴다, 말을 참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는가? 거기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휘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 좋은 사람,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 조금 더 나아가서 고급스러운 어휘, 교양 있는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조금 더 언어를 잘한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어휘 발달을 앞부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몇 개의 어휘를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진단하는 실제 어휘력을 진단하는 검사는 좀 더 복잡한데요. 그 검사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아 내가 중간쯤 수준이군. 내가 잘하고 있는 수준이군.' 등을 재미로, 정밀 검사는 아닙니다. 재미로 함께 참여해 보겠고요. 그다음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나의 수준에서 이 어휘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가?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이 수업 공개 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듣고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휘력으로 우리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렇게 총 4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인터넷에서 자료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휘력이라고 치면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씩 들어보았을 거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젊은 세대, 자녀 세대라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여러분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이 기성세대라면 또 조금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요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세대 간의 언어 차이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요. 오늘은 어휘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어휘력에서 지금 가지고 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어휘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예시를 봤더니 '아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는걸? 이 어휘를 우리가 자주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는걸?' 하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대관절이라는 말을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큰 관절로 이해하는 인제 친구들이 있더라. 또 "을신년스럽다."라는 표현도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주로 문어체, 이제 소설이라든가 글자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용어인데 이게 또 욕과 비슷하게 들린다, 음향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해하는 친구들. 그리고 시나브로라는 뭐 순수 우리말이라고 하죠. 이게 '신난다.'라는 의미인가?'라고 이제 오해하는 친구들. 개편하다를 요즘 요게 억양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개편하다라고 하면 하나의 어휘인데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접두어 개를 붙여서 쓴다면 "개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제 "정말 편하다."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자, 그다음 오금이 지하철역 이름인가? 새님이 선생님의 줄임말인가? "믿었다."라는 말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의 줄임말인가? 요즘 그 젊은이들의 언어 사용의 세태를 반영하는 해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어휘력에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다." 하는 뉘앙스로 이제 글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물어봤더니 요즘 친구들이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다. 많이 그 회자되었던 내용들이어서 대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이라는 단어와, 죄송합니다. 자, 금요일이라는 단어와, 네. 그다음에 금일이라는 단어의 그 어휘의 유사성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서 발생되는 어떤 해프닝이었죠. 요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뭐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교수님 조현용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칼럼을 쓰시면서 이런 표현을 썼네요. "어휘력 사건이다." 예. 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일로 이제 보시고 글을 쓰셨어요. 자, 이 어휘력 사건에 해당되는, 이거는 이제 이분이 개인적인 견해겠죠.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북침 사건, 우리 6.25 전쟁이 북침이었냐 남침이었냐라는 질문에 이제 이게 북침으로 학생들이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내용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성세대, 예전 그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던 분들은 이게 "아유 어이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 한국 전쟁 자체를 많이 배우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에게 내가 이걸 물어본다면 우리 아이도 분명히 이 북침, 남침이 무슨 의미인지 혼동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방향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요 글자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뒤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사흘이라는 사건에서 사흘과 사일을 혼동하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또 뉴스에 오르내리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심심한 사과, 심심한 사과라는 말에서 심심하다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기 어려웠다. 사실 이러한 어휘들은 우리도 처음 들었을 때는 심심하다가 뭘까? 근데 이러한 어휘들을 자주 사용하는 맥락을 통해서 '아,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인터넷에는 쪼끔만 찾아보아도 어휘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고, 또한 어휘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인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어휘 발달.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어휘 발달, 이런 내용들입니다. 언어 치료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언어 장애 또는 언어 치료를 받을 대상을 선택할 때 누구를 언어 치료할 것인가 또는 누구를 언어 장애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전문적인 판단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내용은 인간의 언어 발달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휘력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어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어휘 수를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인간들이 제일 처음 배운 어휘는 언제고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언제 여러분이 첫 낱말 또는 첫 어휘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네. 자, 정답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첫 어휘는 언젠가, 네, 그 12개월, 생후 12개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돌이라 그러죠. 한돌이 되었을 때, 자, 1 년이 되었을 때, 생후 1 년이 되었을 때 즈음이 되면 첫 어휘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값이고요. 모든 아이가 딱 12 개월이 되면 어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다면
전 첫 어휘를 언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더 빨랐는지 더 느렸는지 아유 너는 되게 빨리 말을 해서 8개월부터 말을 했어. 또는 10개월부터 말을 해서 네가 천재인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 말이 조금 늦어서 내가 걱정을 했는데 아유 뒤늦게 이렇게 잘할 줄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이 언어치료학과를 다닐 대학 시절 물어봤었어요. 제 말은 언제쯤 시작을 했었나? 나는 어휘가 빨랐나, 느렸나 물었더니 저는 느렸더라고요. 느려서, 이제 부모님이 정확하진 않지만 기억으로는, 돌이 지나서 한 14개월쯤, 말을 한 것 같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한 것 같다 해서, 조금 실망을 했었던, 나는 언어가 좀 느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이 조금 늦고 빠르고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상 범위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이 친구 말이 늦어서 좀 걱정이에요. 전문가 선생님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권장하는 시기는 언젠가 하면 요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만약에 한 18개월 이후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정상 평균이라고 말하는 12개월부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후가 되도록 첫 말이 나타나지 않으면 네, 이제 6개월을 기다린 거다. 그죠? 첫 말이 출연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조금 계속 기다릴 일이 아니라 빨리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인차는 보통 한 뭐 2, 3개월 정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늦어진다면 일단은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 주변에 혹시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첫 말, 우리 인간은 첫 말을 주로 어떤 거를 했을까? 어떤 말을 처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이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첫 말로는 보통 엄마, 아빠, 뭐, 마마, 빠빠, 뭐, 이 등등등등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첫 말에도 상당히 많은 재미난, 사실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 아이들만 엄마 아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빨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엄마를 많이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그 전 세계 여러 언어들 중에 엄마, 아빠를 지칭하는 말들이 조금 비슷해요. 아주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마미, 마마, 뭐 마미, 맘, 뭐 이런 영어에서도 그럴 거고요. 이러한 어휘들에서 한국어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어휘들도 조금 유사한 경우가 많더라.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 첫 어휘가 왜 주로 엄마, 아빠냐? 왠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상당히 무기력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그 보호자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 이 신생아는 살아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본능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아마 중요한 말이 이 엄마, 아빠였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먼저 배운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이런 어휘들, 만약에 조금 더 하자면 맘마,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금 했었던, 첫 어휘, 첫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어휘가 주로 엄마나 아빠, 이런 말인 것과 함께 언어의 형식도 재밌는 것은 이제 언어의 틀도 보면 아까 한국어도 엄마, 뭐 또, 뭐 영어도
뭐 마미와 같이 두 개 다 소리가 비슷하지 않아요? 예, 미음이 들어가는 예, 뿌, 뭐 이런 소리. 자, 우리 요거는 다음 시간 조음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발음 중에 가장 쉬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한국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어쩜 모든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소리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그 첫 어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형식적으로는 가장 쉬운 방식. 이제 언어 중에서 우리 국어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자음, 모음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형식은 그중에서도 가장 쉬운 발음하기 쉬운 소리, 가장 쉬운 소리를 활용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의 내용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중요? 그 아이, 신생아 아이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어떤 말을 담아내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언어에 크게 상관없이 비슷비슷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첫 언어를 12개월에 하는데 그러면 생후 1년 동안 다시 말해서 첫 어휘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이게 첫 단어였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언어는 첫 어휘 그러니까 어휘는 첫 어휘가 맞아요. 그전에는 무엇을 했을까?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완성된 말은 이거니까. 그전에 우리는 이거를 언어 이전 단계, 말 이전 단계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부터 0 에서 12개월까지 자 12개월에 말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1년 동안은 아이가 뭘 했을까? 이 시기가 언어가 나타나기 이전이니까 언어 이전 단계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이 지나온 길, 우리 인간들이 지나온 이 길 1 년은 엄청난 언어 학습자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1년 만에 언어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언어를. 그리고 그다음도 정말 눈부신 발전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0 에서 12개월까지 아이들은 첫 말을 하기 위해서 갈고 닦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때 했던 그 연습으로 나왔던 소리가 말이 되기 이전 단계인 우리는 그것을 옹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옹알이를 12개월 동안 연습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언어가 되는 건데요. 이 옹알이도 살펴보면 종류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다 똑같은 걸 연습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옹알이의 모습이 무엇을 닮아갔을 것 같습니까? 네, 언어를 닮아갔어요. 처음 냈던 소리는 뭐 뭐 이런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말소리라기보다는 끙끙거리는 동물 소리처럼 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아이가 점점 이 개월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6 개월, 7 개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들은 맘마 빠빠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맘맘맘마 빠빠빠빠 이런 옹알이를 하다가 이제 언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단계도 물론 이제 언어 치료학과의 언어 발달을 배우는 사람들은 옹알이의 발달 단계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옹알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정말 그 역사적인 순간 첫 언어를 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첫 언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1 년이 지나면 어느 애기나 어느 아이들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우리 사회의 일부 아이들은 한 달이 1 년이 되었는데 또는 2 년이 되었는데 심지어 3 세, 4 세, 5 세가 되었는데도 언어를 발달시키지 못하는 아이들, 초어 이 한마디 엄마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첫 어휘를 배우는 건 알겠습니다. 첫 단어를 이때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휘를 배워서 여러분이 지금 뭐 몇만 개의 단어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많은 단어들, 어휘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배우고 무엇을 나중에 배웠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어휘는 먼저 배우고 어떤 어휘는 나중에 배웠을까? 자, 여기에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죠. 자, 앞서서 우리 초어를 할 때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어떤 어휘들을 인간은 먼저 배우고 먼저 사용을 할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어휘들, 그러한 기본적인 어휘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살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어휘들, 그러한 어휘들은 먼저 배울 겁니다. 그죠? 그런 반면, 당장 우리의 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어휘들은 나중에 배우겠죠? 자, 어휘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시간이 지나서 배우는 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내용들. 어렵겠죠? 네. 추상적인 건 사물이 될 수가 없겠고, 네. 여기 사물에 관한 어휘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휘를 먼저 배우는 반면 추상적인 어휘는 나중에 어렵게 배우겠죠? 뭐 이러한 순서들.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 어휘 발달의 순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된다. 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성장에 따라서 그러면 어휘의 수는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표현 어휘의 수가 증가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을 했습니다. 0에서 1세, 이제 12개월이 되면 한 개 단어를 말하게 되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빠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한 5단어 정도, 평균적으로 말하면 한 5단어 정도를 쓰더라. 자, 1에서 1.5세입니다. 1.5세는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네. 네. 1.5세니까 18개월이겠죠? 맞습니까? 여기 12개월이니까. 12개월, 18개월, 그리고 여기는 24개월이 되겠죠. 자, 그러면 18개월이 될 때까지 아이의 단어는 몇 개로 증가했을까? 이제 다시 말하면 6개월 동안 아이는 어휘를 몇 개쯤 배우게 될까요? 네, 봤더니 네. 자, 34단어. 이것도 평균입니다. 자, 그럼 5개에서 34단어가 증가했으면 총 뭐 약 30개 정도의 어휘가 증가됐고, 한 달에 몇 개 정도를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6개월이 지났으니까, 뭐, 음, 그죠. 한 달에 뭐 5개 정도의 단어를 배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주에 한 개 정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너무 대략적인 숫자긴 하지만, 자, 이만큼, 이때는 한 주에 하나 정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그러죠? 그렇게 느리게 어휘가 습득이 되다가, 이 다음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한번 볼까요? 34개 정도인 아이들이, 자, 우리 언어 치료에서는 여기 34개 또는 여기 18개월이 되면 6개월 동안 자, 여기 34단어라고 하지만 또 저희는 50단어 정도 된다. 뭐 이거는 대략 말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정리를 하면 1년에서 생후 1년에서 1세 6개월, 1.5세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발달이 되는데 그 다음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 6개월이죠. 오, 여기는 엄청난 발달인데요. 또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 앞서 6개월 동안은 한 뭐 30개 단어 정도가 증가했다면 여기 6개월 동안은 30개가 플러스 되었다면 자, 여기는 260개 정도 어휘가 증가됐어요. 오,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6개월인데. 네.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는 특별히 이제
언어 발달 측면에서는 특별히 요 시기를 이르는 별도의 말이 있습니다. 요, 네, 요 시기가 우리는 아이의 어휘가 갑작스럽게 증가한다라고 해서 아이고, 폭발기라고 해요.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260개면 한 달에는 몇 개쯤 되겠습니까? 한 달에는 뭐 한 40개? 뭐 45개 정도 발달하게 되고 한 달에 45개면 한 주에는 거의 10개의 어휘를 배우는 거예요. 매주 10개씩 증가하는 엄청난 어휘 폭발.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요 시기, 어린이도 아니죠. 영아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어휘 폭발기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2, 3세가 지나가면서 어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면 2, 3세가 되면 950개? 여기는 1년 동안 거의 600개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4에서 5세가 되면 거의 3천 단어. 또 1년이 지났는데 거의 2천 단어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정말 뭐 이럴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어휘의 수는 누가 이 시기에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어휘를 가르쳤겠습니까? 이건 뭐 사자야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단어가 300개, 뭐 1000개, 3000개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만 되어도 언어를 학습하더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웠다면 또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제2 외국어를 배웠다면 얼마나 빠르게 습득을 했겠습니까? 많은 이제 우리 모국어를 배울 시기에 우리 뇌와 또 우리 상황과 지금 제2 언어를 배우는 성장하고 나서 배우는 이 시기에 뇌는 또 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이때와 같은 어휘 폭발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연령에 따른 어휘. 그러면 표현 어휘가 이렇다면 이해 어휘는 어떤가?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겠습니다. 요건 또 다른 자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이해하는 단어의 개수는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3,000개까지 나왔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3,000개의 단어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단어는 2,400개. 네. 그다음에 중학생 2,800개, 고등학생 6,000개, 대학생 7,400개. 자, 앞에 슬라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연구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할 때 어디까지를 세겠다, 몇 개까지를 세겠다 이런 거에 어려움이 연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또한 앞에는 평가하는 방법도 조금 달랐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어휘의 숫자를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어휘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이 모든 어휘를 우리는 배워서 알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아마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준 단어는 채 10%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어휘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 엄청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빨리빨리 습득되지 않은 어휘들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습득이 되었을까 하는, 하는 의문이 들죠? 예,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후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휘력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어휘력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가진단. 우리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자료들에서 보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해보는 거. 네. 여기 내용도 재미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에 이제 저자가 제시한 자가진단 총 8개 문항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휘력을 조금 어휘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여기 해당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종종 마땅한 말이 딱 이 상황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왠지 지금 상황을 100% 나타내지 못하고 한 70% 정도밖에 나타내지 못한 그런 어휘를 써서 찝찝한 상태로 의사소통을 했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이거, 저거, 그거, 거시기, 뭐 이런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 책을 읽어도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는 레포트나 자소서 등 글쓰기를 요청받았을 때 글쓰기가 걱정되고 부담스럽다. 또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좀 답답한 적이 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7번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해요. 순수 어휘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번에 타인과 대화할 때 자주 화가 난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미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있겠고요. 저는 재미로 해보는 거지만 1, 2번 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어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가 앞으로 할 말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을 저도 함께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조금 전까지는 재미로 해보는 진단이었다면 이제 진짜 검사인데요. 물론 이 검사도 제대로 하려면 시간과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간략하게 약식으로 이 전체 검사의 일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꽤 재미도 있고 또한 나의 수준도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옆에 사진에 있는 것이 이 검사 도구인 거예요. 자, 이 검사 도구는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제가 여기 음, 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용 어휘력 검사, 표현 어휘력 검사, 이렇게 검사 도구들이 여기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어휘를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하는 검사인데요. 우리는 언어 치료사들은 이 검사 도구를 가지고 언어 장애인들의 어휘력을 평가하고 이 친구가 장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 검사 도구는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검사여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령대에 맞는 문항들만 몇 개 가지고 맞추려서 여기 지금 QR로 제공하고 있는 이 부분을 캡처를 하시면 여러분도 잠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QR이 어렵다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URL로 들어오셔도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해당 검사는 총 170여 문제 어휘로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문항은 여기서는 좀 쓰겠습니다. 150번부터 170번까지 문제를 여기 구글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나의 어휘 수준은 어디쯤 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사는 어휘력 검사인데요. 그중에서 수용 어휘력 검사와 표현 어휘력 검사 두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수용 어휘력 검사라는 건 다시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남발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듣고 알아듣는 능력이고요. 표현 어휘력은 말 그대로 그 단어를, 그림을 보고 그 단어의 이름을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휘력이라는 걸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구나. 이해하는 어휘의 수준, 표현하는 어휘의 수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앞에 시간에서 표현 어휘, 또 이해 어휘라는 이름으로 어휘의 수를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다시 보면 이제 어휘력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어휘력, 표현하는 어휘력으로 나뉠 수 있다.
우리 한국어는 좀 쉽다면 만약에 영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영어를 봤을 때, 보거나 들었을 때 이해하는 단어와 그다음 내가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른 능력이죠. 예. 들으면 아는데 나는 아직 그 단어를 잘 못 써. 그러면 이해는 되나 표현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휘력이라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수용 어휘력, 표현 어휘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는 건 150번부터 170번까지 수용 어휘, 다시 말해서 어휘 이해력 검사를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겁니다. 자, 다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테스트를 한 다음 다시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1번부터 네, 검사 담아놨거든요. 그 앞에 있는 150개의 어휘는 다 안다고 가정하고, 다 맞았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가정이 틀리면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의 결과는 이렇게 제대로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그냥 재미로 참여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총 20개의 문항을 다 푸셨다면 바로 응답 제출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몇 개 맞았는지. 자, 나의 어휘력 점수를 150점에다가 더하기 조금 전 풀이했던 검사에 맞는 개수를 여기다가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20개를 다 맞았다. 그러면 170점이 되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10개를 맞췄다 하면 160점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점수보다 낮을 수도 있고 이 점수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70번 이후에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60점이 나의 진짜 점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 부분만 검사를 해본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의 점수가 나왔다면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제가 제시하고 있는 표가 자, 16세 이상 성인은 모두 다 한 팀으로 보는 거예요. 한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살이든 간에 16세 이상이라면 요 점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인들의 수용 어휘 점수는 162점이 평균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봐야 할 것은 요거죠. 나는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가 낮은가 궁금하시죠? 내가 만약 160점을 받았다면 평균 언저리에 있는 거다. 그죠? 근데 평균보다 낮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는 평균보다 낮은 사람을 장애가 있다고 하지 않고요. 평균 앞과 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상 분포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라는 값과 두 번째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라는 값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60점 또는 예를 들어서 160점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도 못 맞춰서 150점이었다라면 나는 어느 수준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150점이라면 여기 있는 154점이나 146점 요 사이에 어딘가 있거든요. 자, 요거가 의미하는 바 평균이라는 값과 표준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라는 값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라는 값이 무엇인지 잠깐 아주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제시하고 있는 이 아래쪽 표, 정규 분포표라는 건데요. 아마 수학 시간, 확률 통계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어떤 그 값들은 어떤 그 측정값, 관찰이 가능한 값들은 이와 같은 평균에 수렴하는 형태의 그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가했었던 수용 어휘 점수도 이게 키를 측정했더라도, 몸무게를 측정했더라도, 뭐를 측정했더라도 이렇게 평균에 모여 있는 형태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인 거죠. 자, 이 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한다면 여기가 평균이고요. 모든 값들은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지점. 자,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지점이라는 것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한번 뺀 값입니다. 예, 여기와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한번 더한 요 점수부터 요 점수까지의 포함될 확률이 68.3%로 수학자들이 많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계산해 놓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정상 데이터를 많이 많이 모으면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사이에 68.3%, 저는 그냥 대략 말할게요. 약 70%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점수 이제 한번 볼까요? 제가 요거를 조금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균에 해당되는 값은, 자, 이게 만약 이 그래프가 만약에 성인들의 16세 이상 성인들의 수용, 어휘, 점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면 이 평균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네, 대답하신 분이 계시네요. 162.09. 네, 엄청나게 제가 잘 듣지 않습니까? 네, 162점 정도가 평균에 있고요. 그러면 플러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라는 말은 뭐냐? 여기 평균 값이 있고 표준 편차 값이 있습니다. 표준 편차만큼 더하고, 다시 말해서 7.74를 더하고 7.74를 빼면 여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검사 도구에서는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계산이 되어 있어요. 빨리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는 154.36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점수, 그 다음에 위쪽은 우리가 더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3, 8, 네. 그 다음에 5, 6, 1. 아이고, 예.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좀 지울까요? 운동이 좀 될 것 같아서. 네, 여기가 0입니다. 자, 평균은 162. 제가 소수점을 떼고 말하겠습니다. 평균은 162점이고, 플러스 1 표준 편차는 169점,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는 154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를 제가 풀어서 써볼게요. 방금 했었던 그 검사에서 154점에서부터 169점.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여기에 그 성인들의 70%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예, 해당됨.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155점이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운데 70%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상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아래쪽을 기반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플러스 2 표준 편차 여기입니다. 제가 색깔을 바꾸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2 표준 편차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는 또 7.74를 더하고 빼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더하고 한 번 더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7.74를 한 번 더 하면 7,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또 7이 되겠네요. 그죠? 7, 그 다음, 네, 네, 이렇게 되나요? 177.57점이 되는 건가요? 제가 똑바로 계산한 거 맞겠죠? 네, 177.5, 177점이 넘어가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제 계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딱 있어가지고 요거를 또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146.62입니다. 자, 이 도구가 갑자기 도대체 매력적인 언어를 이야기하다가 교수님 뭐 하는 거냐? 네, 지금 우리가 어휘력 검사를 했다면 그 검사를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해요. 언어 치료사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어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우리는 지금 150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150점이었다. 제가 제출했던 20개 문제 다 틀렸다. 그러면 자, 나는 150점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146점과 154점 사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어딘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ESD라고 하는 요 지점에 해당될 확률은 95%, 약 소수점대고 약 95%의 사람들이 이 점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제가 저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금 했었던 146점에서 그다음에 177점까지의 점수에 해당할 확률, 성인들이 검사를 했을 때 여기에 약 95%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145점 이하라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77점, 178점? 네. 이상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까? 네, 이 사람은 자,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될까? 아까 여기 95%니까 네. 전체가 100%였겠죠? 그러면 여기 두 개에 해당돼 다시 말해서 가운데 95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바깥쪽에 해당될 확률은 5%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위 2.5%이거나 그 다음에 여기 145점 이하라면 하위 2.5%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그 점수 분포를 바탕으로 해서 어휘력에 장애가 있는지, 어휘력이 정상인지, 어휘력이 우수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자, 만약에 뭐 우리 3표준 편차까지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 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네, 색깔을 바꿔서 자, 예. 여기에 해당되면 177점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요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네. 요거는 네, 상위 2.5%므로 어휘력이 아주 우수한 분이 되겠죠. 네. 자, 매우 우수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점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169점과 177점 사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평균 70%라는 평균보다 더 잘했으니까 여기도 우수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가운데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지우고 써보겠습니다. 여기 저라면 여기는 이제 정상 또는 뭐 가운데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요 아래쪽은 여기 아래쪽은 이제 약간 미흡한 수준인데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를 경계선이라고 해요. 아주 심각하기보다는 경계선이다. 그다음 마이너스 ESD보다 이하인 경우. 자, 여기 아래쪽 다시 말해서 146점보다 이하인 경우라면 하위 2.5%이므로 여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휘 검사를 했으므로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게 검사였다면 뭐 장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네. 자, 그래서 언어 치료사들은 사실은 위쪽에 우수하거나 매우 우수한 사람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에 있거나 장애의 영역에 있어서 무엇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뭐 대부분은 이제 정상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가실 건데
뭐 혹시 이제 혹시 누구에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이제 좀 낮게 나왔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할 어휘력 향상에 관련된 방법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맛보기의 형태로 언어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어 검사의 결과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나의 어휘력의 수준을 잠깐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대부분은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로는 네, 어휘력 향상 방법인데요. 자, 어휘력이 중요한 이유, 뭐 인터넷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어휘력 향상만 해도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열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어휘력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휘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교수님,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했는데 저 평균상 우수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어휘력을 향상시켜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어휘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네요.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좀 긴장이 됩니다. 내가 어떤 어휘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휘력이 충분히 정상 범위 안에 있으시더라도 이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매력적인 언어의 첫 번째 팁이 되는 거네요. 예, 글로 쓰기에는 너무 어, 되게 중요한 어떤 방법인데 그거를 그냥 몇 글자로 쓰기가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비워놓고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시도록 비워두었습니다. 자,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방법들이고 많은 책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네, 독서입니다. 독서. 자, 책을 읽는 것. 또 이 책을 어떤 책을 읽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건 어휘를 외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제2 외국어, 뭐 영어 공부를 여전히 하고 있을 겁니다. 대학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 대학원 과정이라던가 이후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하고 계실 테니 한국어 어휘력뿐만 아니라 영어 어휘력 또는 외국어 어휘력을 증가시키고 싶은 분들이시죠, 여러분? 네. 그때 마치 어휘 사전 또는 어휘 단어 모아놓은 자료들, 뭐 저희도 영어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봤던 것 같습니다. 뭐 보케블러리 책을 사가지고 뭐 2만 단어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건 그다지 아주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또 종합적인 방법은 바로 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독서를 하는 거랑 이렇게 그 어휘 책을 보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독서는 어휘를 배우기에 맥락이 있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맥락이 있다. 맥락 속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이런 말을 잠깐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언어를 뭐 200개, 400개, 뭐 1000개, 2000개, 또 2만 개 이렇게 어휘들을 향상시켜 가면서 배워가는데 이 어휘들 중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준 어휘의 개수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연구해 보지는 않았는데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해 준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아이들은 어, 그 가르쳐 주지 않은 단어들도 너무나 빨리 스폰지처럼 습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휘를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그 어휘들을 배웠느냐? 예, 언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배웠어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는 언어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휘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던 친구들, 의사소통에 기회가 많았던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좋고요. 그다음 우리처럼 성인이 되거나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뭐 갑작스럽게 뭐 어떤 특정 단어, 항공모함이라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알츠하이머 치매라던가 이런 말들을 일상생활에서 음, 별로 할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본다면 그 책 속에서는 그 책의 맥락 안에서 그 맥락 가운데, 흐름 가운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 그 단어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책을 통해서 어휘를 습득한 경우에는 그 어휘의 정의, 사전적 정의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게 되면서 어휘들을 학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독서를 하되 의도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주제의 이야기들을 가능하면 읽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뭐 독서의 또 원리 중에 너무 관심 없는 내용을 읽으면 쉽지 않으므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독서를 늘려갈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이 책을 전체를 읽기보다는 그 책을 요약해주는 인터넷 자료들, 유튜브, 뭐 심지어 영화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시켰는데 이 영화를 다 보기를 권장을 했어요. 그 영화 속에서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 나오는 영화에서 그 작가가 또 감독이 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메시지를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과제를 내봤는데 우리 또 친구들은 요즘 시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요약 영상을 본다던가 또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보는데 정리해 놓은 자료나 요약 자료들은 그 핵심 내용, 주제 파악에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고 줄거리 파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놓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휘력 향상, 이러한 부분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휘력을 위해서는 그 텍스트를 다 읽는 것들을 여러 번 읽는 것들을 권장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책만 읽으면 저는 첫 번째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 더 한다면 내가 어휘를 알고 있는 것과 사용하는 거 다르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죠? 알고 있는 건 이해 언어, 수용 언어, 사용하는 건 표현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용을 해봐야 내가 써본 적이 있어야 이 어휘를 진짜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말을 중얼중얼 할 수도 없고, 요즘 분들이라면 모르겠어요. SNS를 통해서, 뭐,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정통적인 방법으로는, 글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글쓰기의 형태가 일기도 좋고, 네. 그다음에 에세이도 좋고 그, 꼭 일기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생각나는 단상들을 짧은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들이 어휘력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죠. 두 번째 강의 매력적인 언어 사용의 첫 번째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다양한 어휘력을 풍부하게 키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라이드 한 장이 남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휘로 치매를 진단한다.
네, 어휘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우리가 또 뒤편에 그 노화와 관련된 언어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뇌가 노화되어 감에 따라 치매라는 현상,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라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치매라는 질병은 진행형, 점점점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 기능들이 점차 퇴화하는 형태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름대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름대기 검사는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의 이름을 찾아내는 그러한 능력인데요. 이러한 검사입니다. 네, 이 이름 대기 능력이 무엇을 알 수 있는, 여기 보면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치매, 실어증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던가 가성 치매, 이러한 것들을 감별하는데, 찾아내는데, 사용하는 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대기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름 대기는 어휘에 대한 이름 대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다음 강에서 또 한 번 더 다룰 이야기여서 오늘 어휘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